하늘에서 총알이라도 쏟아지는 듯 빗줄기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갈라진 아스팔트 위로 거세게 내리꽂혔다. 터져나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산산조각 난 내 세상을 비추는 것만 같았다. 나는 뼛속까지 젖은 채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BMW 테일램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 차는 나를 집에 데려다줄 유일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싣고 떠나버렸다. 20분 전, 강태주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연우야,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더는 힘든 것 같아. 그리고는 나를 집에서 60km나 떨어진 이곳에 버려두고 떠나버렸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핸드백과 신분증, 부러진 우산, 그리고 8년간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어제자 신문처럼 내버렸다는 충격적인 깨달음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몰랐던 것, 그의 잘난 체하는 가족 중 누구도 몰랐던 사실은 서연우는 그들이 생각하는 무력한 어린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터였다. 휴게소 편의점의 형광등이 성난 말벌처럼 윙윙거렸다. 나는 문가에 서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려 했었다. 휴대폰에는 직장에서 온 부재중 전화 17통 괜찮냐고 묻는 오빠 서준호의 문자 3통이 와 있었다. 그리고 8년간 내 남편이었고 방금 나를 빗속에 버리고 간 남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카운터 뒤에 서 있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내가 방금 닦은 바닥에 물을 다 흘리거나 3번 진열대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네,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지만 겨우 대답했다. 비가 좀 그치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는 갈 곳도 갈 방법도 없었다. 강태주는 양평으로의 낭만적인 주말 여행에 차는 한 대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였는지. 그 낭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텔에 체크인하고 그가 강성건설의 소위 사업 파트너라는 김유라에게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가 전부였다. 금요일 밤 10시에 화장실에 들어가 프로젝트 마감일과 긴급 고객 미팅에 대해 속삭이는 목소리로 통화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숨기는 10대처럼 재빨리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을 봤을 때 내 직감을 믿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고 순진하게도 이번 주말이 우리 사이에 깊어지는 거리를 좁혀줄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가졌다. 대신 그 끝은 비싼 한우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우리 결혼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자신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자유가 필요하다는 강태준의 선언이었다. 이혼 서류에 번거로움 없이 사업 파트너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악은 버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물론 소금 뿌린 상처처럼 쓰라렸지만 최악은 그 모든 과정의 무심한 잔인함이었다. 스테이크를 다 먹고 계산을 한 다음 그날 저녁에 선약이 있으니 집에 갈 방법은 알아서 찾으라는 통보. 폭풍우가 치는 60km 밖이라는 걸 지적하자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길 건너에 휴게소 있잖아. 누구한테 전화해. 누구한테.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나를 구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와 줄 사람들이 즐비하게 대기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지난 2년간 우리 결혼 생활에 스며든 고립감이 체계적으로 내 친구들과 지지 기반을 대부분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은 모르는 척했다. 물론 강태주는 교묘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대신 항상 공교로운 타이밍을 만들었다. 대학 친구들이 술 한잔하자고 하면 강태주는 이미 저녁 식사 예약을 해놓았다. 오빠 준호가 조카의 생일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면 강태준에게는 내 지원이 필요한 고객 관련 긴급 상황이 생겼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인간관계는 강태준의 가족, 강태준의 사업 동료, 그리고 이웃과의 가끔 나누는 정중한 대화로 축소되었다. 금요일 밤 9시 30분 휴게소에 서 있는 지금 나는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립되었는지 깨달았다. 오빠 준호는 3시간 거리에 살았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가장 친했던 대학 동기 최지수는 작년에 부산으로 이사했다. 부모님은 지중해 어딘가의 크루즈선 위에서 아마 주무시고 계실 테고 연락이 닿을 리 없었다. 연락처를 뒤지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익숙한 불안감이 위장을 조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항상 강태준이 나서서 해결해주던 종류의 일이었다. 그는 나를 감사함과 동시에 무력하게 만들었다. 차 문제? 강태준이 정비사에게 전화할 것이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 강태준이 길을 찾아줄 것이다. 직장에서의 비상사태? 강태준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태준이 비상사태 그 자체였고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비는 휴게소의 금속 지붕을 끊임없이 두들기며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드럼 비트를 만들어냈다. 빗줄기가 흐르는 창문 너머로 다른 여행객들이 차와 편의점 사이를 바삐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 분주했다. 나만 빼고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60km 거리를 갈 택시비나 카카오티를 부를 돈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내 피를 차갑게 식혔다. 아침까지만 해도 300만 원 가까이 들어있던 우리 공동 계좌의 잔액은 320원이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최근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다. 오후 4시 47분 양평 시내의 한 ATM에서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내가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위해 네일아트를 받는 동안 강태준이 급한 사업 전화를 하겠다며 자리를 비웠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는 나를 버리기 전에 우리 계좌를 털어갔다. 이것은 관계의 좌절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되고 계획된 유기였다.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마 기절하거나 비명을 지르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 코너로 향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끓였을 것 같은 커피를 따르며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저녁 식사 때 내 신용카드는 이상하게도 결제가 거절되었고 강태준은 은행 전산 오류라는 농담을 하며 부드럽게 넘어갔다. 이제야 이유를 알았다. 그는 탈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카드들을 모두 취소하거나 한도를 초과시켰을 것이다. 47, 영원으로는 옆 동네까지 갈 택시비도 안 될 터였다. 하물며 집에 가는 것은 어림도 없었다. 경찰에 전화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 무슨 범죄가 성립된단 말인가?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간 것이 차량 절도 같은 중범죄는 아니었다. 그저 잔인하고 굴욕적일 뿐이었다. 나는 문득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자서 5자녀를 키우셨던 분. 할머니는 집세를 낼 돈과 식료품을 살 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다른 누구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어떻게 지혜롭고 강인해져야 했는지를 얘야 할머니는 말씀하시곤 했다. 내 자신의 힘을 잊을 만큼 남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너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내 자신의 힘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단다. 그 당시 나는 그 조언이 낡았다고 여성에게 선택권이 더 적었던 세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47 영원을 들고 집에 갈 방법도 없이 휴게소에 서 있는 지금 할머니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려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의점 문 위에 벨이 울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재킷의 빗물을 털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방금 들어온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특유의 절제된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그의 검은 머리는 관자놀이 부분이 희끗희끗했고 그의 갈색 눈은 위협을 평가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체계적으로 각의 안을 훑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알아봤다는 사실이다. 박진혁. 그는 지난 3년간 강성건설의 연말 파티에 왔었다. 항상 정중했지만 주류와는 다소 거리를 두었다. 강태준은 그를 부유한 고객들의 주택이 취약한 건설 단계 동안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가끔 언급했다. 강태준이 결코 언급하지 않았고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연한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박진혁이 여러 차례 해외 파병을 마친 후 민간 보안업체로 전향한 전직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부자들이 보호가 필요하지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때 고용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박진혁은 거의 즉시 나를 발견했다. 그의 전문가적인 시선은 내 젖은 옷,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내가 금요일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휴게소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훑었다. 그의 표정은 정중한 안면 인식에서 진심 어린 걱정으로 바뀌었다. 강태준 씨 아내분?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평가하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긴급 상황이라도 있나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던진 그 간단한 질문에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저는 남편과 다툼이 좀 있었어요. 저를 여기에 두고 갔어요. 말을 하면서도 다툼이라는 단어가 한심하게 들렸다. 마치 강태준이 나를 버린 것이 식당 메뉴를 고르다 싸운 것과 동급인 것처럼. 박진혁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며 그의 태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정중한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남편의 행동에 전혀 감명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런 날씨에 여기에 두고 갔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비난은 없었지만 강태준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릴까봐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혁은 비가 여전히 쏟아지는 창밖을 흘끗 보고는 다시 나를 보았다.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집에요. 평창동이요. 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휴대폰을 무력하게 가리키며 남편이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능력까지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박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까지 헤아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다. 서연우 씨, 제가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위험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 밤 집에 가실 수 없거나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태워다 주겠다고 하거나 택시를 부르라고 제안했을 것이다. 박진혁은 보안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니요, 나는 재빨리 말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태준은.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는 그냥 나는 그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그 무심한 잔인함을 담아낼 단어를 찾으려 했었다. 이기적이죠? 박진혁이 조용히 말을 마쳤다. 그리고 기본적인 품위가 부족하고요. 동정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의 방식이 나를 진정시켰다. 이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문적인 평가였다.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무런 조건도, 설명이나 감사의 기대도 없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늘 밤은 서연우 씨가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안도감과 강태준이 몇 년에 걸쳐 내 안에 심어놓은 뿌리 깊은 망설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마라. 그와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리지 마라. 하지만 강태준은 여기 없었다. 강태준은 차를 몰고 떠나 나를 버렸을 때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점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는 가는 길에 마실 커피 좀 사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시면 천천히 마치십시오.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나 자신을 추스를 공간을 주는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것은 내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배려를 보여주었다. 강태준이 결정을 내릴 때 내 편안함이나 감정 상태를 생각해 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더라? 박진혁이 커피 코너로 가는 동안 편의점의 보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빗속에 버려진 여자. 정성껏 손질한 머리카락은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은 검은 줄무늬를 그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침에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골랐던 드레스는 이제 축축한 두 번째 피부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 모습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분노의 불꽃. 내 오랜 동반자가 되었던 조용하고 내면화된 좌절감이 아니라 그렇게 냉혹하게 취급당한 것에 대한 진정한 의로운 분노였다. 강태준은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나를 버리면 내가 무력하고 절망적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아마 내가 사과와 함께 더 순종적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며 기어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대신 그는 내가 몇 년 동안 갖지 못했던 것을 주었다. 명료함.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나는 강태준의 의견, 승인 또는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은 조건이나 기대 없이 자유롭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박진혁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와 그가 모든 일에 접근하는 방식처럼 보이는 무심한 능숙함으로 내게 한 잔을 건넸다. 준비되시면 가시죠. 그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가 다시 폭풍 속으로 나설 때 나는 이 순간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 휴게소에 나를 버려둠으로써 우리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결말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박진혁의 차는 검은색 모하비였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측면에는 강화 패널처럼 보이는 것이 붙어 있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실내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대시보드에는 경찰 무전기가 맞춤 홀더에는 태블릿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차량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여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사람임을 말해주었다. 안전벨트 매십시오. 그가 운전석에 오르며 말했다. 명령조가 아니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자동적인 관심에서 나온 말이었다. 엔진은 믿음직한 굉음과 함께 시동이 걸렸고 잠시 후 우리는 휴게소 주차장을 빠져나와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박진혁은 비에 젖은 도로를 운전하는 데 집중했고 나는 조수석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 속에서 주행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0분이 지났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서현우 씨,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질문은 불쑥 튀어나왔다. 이런 일이요? 남편분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지만 그가 그 연말 파티들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관찰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전문가적인 평가의 기운이 있었다. 나는 그를 보기 위해 몸을 돌려 대시보드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살폈다. 무슨 말씀이시죠? 박진혁은 잠시 침묵하며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제가 보안 일을 오래 했습니다. 제 일의 일부는 사람들을 읽고 가족 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이 겉보기와 다를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로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나를 잠시 흘끗 보았다. 남편분은 걱정스러운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나는 물었다. 비록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고립 전략, 통제 메커니즘, 그리고 종종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박진혁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그 밑에 깔린 비난을 들을 수 있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가 당신의 말을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대화를 교묘하게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당신이 이야기하던 사람에게서 당신을 떼어놓더군요. 그 관찰은 너무나 정확해서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패턴을 전에는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박진혁이 지적하자 강태준이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던 수십 번의 사례가 떠올랐다. 그는 또한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박진혁이 말을 이었다. 겉보기에는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감각을 갉아먹는 작은 말들 말입니다. 저는 그가 그 파티에서 3명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자기가 잘 지켜봐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대화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방 건너편에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진혁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패턴이 무엇인지 인식했다는 사실은 나를 동시에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과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나는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말했다. 박진혁은 부끄러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일의 일부는 위협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제 고객들에게 보안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인 가정 문제를 식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여동생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녀가 학대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기 전의 모습을요. 학대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전선처럼 걸려 있었다. 나는 항의하고 싶었다. 강태주는 나를 때린 적도, 신체적 폭력을 위협한 적도 없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나는 오늘 밤 그의 행동을 실제로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풍우 속에서 아내를 집에서 60km 떨어진 곳에 버리는 것은 사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나는 마침내 겨우 말했다. 학대가 파괴적이기 위해 반드시 신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박진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재정적 통제, 정서적 조종, 지지 체계로부터의 고립. 이것들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심하죠. 인식하기 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한 말을 곱씹는 동안 몇 분 더 침묵 속에 운전했다. 비는 약간 잦아들었지만 와이퍼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와 이 새로운 관점을 조화시키려 애쓰는 동안 초를 세고 있었다. 박진혁 씨, 마침내 내가 말했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를 거의 알지도 못하시고 이건 사실 당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서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중립성을 약간 잃어 있었다. 왜냐하면 3년 전 제 여동생이 새벽 2시에 휴게소에서 저에게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그녀를 거기에 버리고 갔더군요. 지갑, 열쇠, 휴대폰까지 다 가져가 버렸고요. 그녀는 밖에 공중전화에서 전화했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운전대를 살짝 더 꽉 쥐었다. 저는 그녀를 데리러 4시간을 운전했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요. 그 유사점은 너무나 명백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됐나요? 6개월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에 반대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1년이 더 걸렸지만요.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려 했고 아이들을 그녀에게서 등 돌리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보았다.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한 사람이 모든 해결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 강태준과 8년을 보낸 후에는 거의 환상처럼 보였다. 서연우 씨, 우리가 평창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박진혁이 말했다. 제가 주제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하겠지만 이것이 판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가 계속 말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결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은 자신을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남편 같은 남자들은 그냥 변덕으로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을 폭풍 속에 버릴 의향이 있다면 이혼 절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심한 짓을 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비에 젖은 내 옷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한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끔찍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했다. 저는 이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인정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박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의 6위, 재정적 방해 행위, 기억나는 다른 모든 사건들, 모든 중요 서류의 사본을 확보하고 그가 접근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어요. 그가 우리 계좌를 다 비웠는걸요. 박진혁은 어쩌면 인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흘끗 보았다. 당신은 이미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론 서비스,
성공보수 약정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창동에 들어서자 나는 그에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강태준과 내가 지난 5년간 함께 살았던 집으로 안내했다. 비싼 동네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고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가 차도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것이 아마 내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적절한 비유일 것이라고 깨달았다. 박진혁은 차를 주차했지만 엔진을 끄지는 않았다. 서연우 씨, 제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낮이든 밤이든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흰색 글씨가 새겨진 간단한 검은색 명함을 꺼냈다. 박진혁 보안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저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명함을 받았지만 내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며 말했다. 지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호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친절했다. 그리고 서연우 씨,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은 아내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 어른다운 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전적으로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잘못되었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준 데서 오는 깊은 안도감. 감사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말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워다 주신 것, 들어주신 것, 그리고 나는 그의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무력하게 손짓했다.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으로 대해드린 것 때문에요. 박진혁이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어서는 안 되지만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이해합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빗속을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하며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박진혁은 여전히 차도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제스처였지만 강태준의 무심한 무관심 속에서 몇 년을 보낸 후에는 거의 낯설게 느껴지는 수준의 배려를 나타냈다. 집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그 저주받은 낭만적인 주말을 위해 떠났던 아침과 똑같이. 나는 방을 지나며 불을 켰고 어쩐지 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주목했다. 공용 공간에 내 개인 물품이 얼마나 적게 보이는지, 모든 예술품과 장식 선택이 내 취향보다는 강태준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비지비라기보다는 쇼케이스처럼 느껴지는지, 우리 침실에서 나는 젖은 신발을 벗고 젖은 드레스를 벗기 시작했을 때 강태준 쪽 옷장이 대부분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아끼던 양복들, 비싼 시계 컬렉션, 그리고 출장용으로 쓰던 가죽 여행 가방이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분노 속에서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 이별을 계획해왔다. 아마도 몇 주 동안.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박진혁의 명함은 여전히 손에 쥔 채였다. 그리고 일어난 일의 전모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강태준은 오늘 밤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낭만적인 주말은 함정이었다. 그가 준비를 마치는 동안 나를 도시 밖으로 내보낼 편리한 방법. 저녁 식사에서의 말다툼은 연출된 것이었다. 그가 김유라와의 새 삶을 시작하러 가는 동안 나를 버려둘 변명을 주기 위함이었다.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울렸고 순간 강태준이 보낸 설명이나 사과일까 싶어 심장이 뛰었다. 대신 모르는 번호였다. 박진혁입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제 말을 기억하시고 푹 쉬십시오.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간단한 걱정의 메시지는 내가 몇 달 동안 남편에게서 받은 그 어떤 것과도 너무 달라서 다시 눈물이 났다. 이전의 절망적이고 공황 상태의 눈물이 아니라 더 깊고 정화되는 듯한 눈물이었다.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고 집안을 걸어 다니며 강태준의 텅 빈 옷장, 그의 서재에서 사라진 물건들,
그가 골프클럽과 도구를 보관했던 비어있는 차고 공간에 사진을 찍었다. 박진혁이 기록에 대해 한 말은 옳았다. 만약 강태준이 이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라면 그의 계획적인 행동의 증거는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발견했다. 6개월치 우리 공동은행 계좌 명세서 인쇄물이었고 특정 거래 내역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우리의 지출 패턴을 추적하고 내가 언제 계좌를 확인하는지 파악하며 아마도 그의 재정적 방해 행위의 타이밍을 시간 단위까지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KY 개인이라고 표시된 폴더도 있었다. 여기에는 아파트 목록, 보험 견적, 차량 등록 서류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내가 우리 결혼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김유라와 내 남편의 새로운 삶이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의 컴퓨터 휴지통에서 발견한 이메일 초안이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보내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은 냉정하고 차가웠으며 다른 기회를 추구하기로 한 그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성장과 독립의 기회로 여기라고 제안했다. 사랑의 상실에 대한 인정도 후회의 표현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기업 스타일의 해고 통지 이상의 것을 받을 만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메일 초안에는 내 주의를 끄는 다른 것이 있었다. 깨끗한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적 조정에 대한 언급. 강태준은 나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할 계획이었다.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박진혁이 내 사건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새로운 지메일 계정으로 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내 결혼 생활을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이 정확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 마침내 아들의 난린을 이기고 피로가 몰려와 나는 오래된 대학 티셔츠를 입고 침대에 기어 들어갔다. 시트에서는 강태준의 향수 냄새가 났다. 한때는 위안을 주던 향이었지만 이제는 역하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내일 모든 것을 세탁하고 이 공간을 내 것으로 되찾는 과정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어둠 속에 누워 마침내 잦아드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새벽 2시에 휴게소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던 박진혁의 여동생을 생각했다. 자신들이 믿었던 남자들에게 버려지고 배신당한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박진혁이 여동생을 돕기 위해 4시간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가 오늘 밤 나를 돕기 위해 60km를 운전했다는 것을, 세상에는 여성들이 유기와 잔인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잠든 것이 아니었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잠들었다. 강태준은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내게 귀중한 것을 주었다.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료함.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료함.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박진혁의 목소리였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늘 밤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내일 나는 나 자신을 돕기 시작할 것이다. 토요일 아침은 마치 폭풍이 전날의 습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씻어낸 듯 눈부신 햇살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몇 년 만에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과 함께 잠에서 깼다. 내 머릿속은 이미 해야 할 일들로 분주했다. 지난 몇 년간 내 결혼 생활을 특징지었던 감정적인 안개가 걷히고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대체된 것 같았다.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지금은 강남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최지수였다. 우리는 몇 년간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나 SNS 댓글을 주고받았지만 전문적인 일로 그녀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다. 이제 토요일 아침 8시에 그녀에게 전화하면서 나는 절박함과 동시에 단호함을 느꼈다. 서연우?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호기심이 묻어났다. 이게 웬일이야. 잘 지내? 사실 잘 못 지내, 지수야. 나 법률 자문이 필요해. 그것도 아주 급하게. 어젯밤에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갔어. 우리 공동 계좌도 다 비워놨고 몇 달 전부터 나를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결혼 생활을 개선하는 척 했던 것 같아.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이내 지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전문적으로 바뀌었다.
너 지금 신체적으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이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나를 완전히 속였다는 증거를 찾았어. 알았어. 첫째,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맞아? 응. 좋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너한테 갈게. 이 대화는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그가 돌아와서 남겨둔 것마저 챙겨가기 전에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어. 1시간 후 지수는 디자이너 청바지와 블레이저의 주말 캐주얼 차림으로 성공한 변호사의 풍모를 풍기며 도착했다. 그녀는 가죽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내가 집으로 들였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비즈니스 모드였다. 전부 다 보여줘.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다음 2시간 동안 나는 내가 발견한 증거들을 지수에게 설명했다. 텅 빈 옷장, 사라진 개인 물품들, 몇 달간의 계획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나를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하려는 그의 전략이 담긴 이메일 초안. 그녀는 모든 것을 사진 찍고 상세한 메모를 했으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졌다. 연우야, 이거 사실 좋은 소식이야. 우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 기록을 검토하며 그녀가 말했다. 좋은 소식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야? 내 남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기록해놨어. 한국에서 결혼은 동반자 관계고 파트너들은 상대방을 속이면서 비밀리에 이혼을 준비할 수 없어. 그가 한 짓은 재산은 네게 해당하고 이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근거가 돼. 지수는 태블릿을 열어 한국의 재산분할법을 설명하는 복잡한 도표를 보여주었다.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것은 너희 2사람 모두의 것이야. 그의 사업 지분, 퇴직연금, 부동산 구매, 그리고 물론 그가 이 이별을 준비하며 숨기거나 쓴 돈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그가 우리 계좌를 다 비웠어. 난 5만 원밖에 없는데. 그건 불법이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인지 없이 공동 계좌를 비울 수는 없어. 특히 이혼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린 그 돈을 되찾을 거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야. 지수의 미소는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나 믿어. 나 이런 사건 수십 건 처리해봤어. 자기들이 똑똑해서 법 체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항상 법정에서 자신들을 파멸시킬 증거의 흔적을 남기거든. 다음 1시간 동안 지수는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첫째, 추가적인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모든 공동 계좌와 신용카드를 동결해야 했다. 둘째, 강태준과 아무 관련 없는 금융기관에 내 개인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셋째, 추가적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했다. 강성건설은 어떻게? 내가 물었다. 강태준 가족 사업인데 그는 항상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말했어. 지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연우야, 내가 오는 길에 간단히 조사 좀 해봤어. 강성건설은 작년에 정부로부터 400억 원 규모의 관공서 리모델링 계약을 따냈어.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대야. 만약 강태준이 그 사업이 가치 없다고 말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 폭로는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덮쳤다. 몇 년 동안 강태준은 건설 경기가 불확실하고 현금 흐름이 항상 빠듯해서 특정 사치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동안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업의 실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 법의학적 회계 감정. 그들의 장부를 소환하고 계약과 자산을 평가할 전문가를 투입할 거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네가 보여준 걸 보면 우리가 회수할 금액은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할 거야.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은 강렬했다. 연우야, 이걸 이해해야 해. 네 남편은 그냥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그는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너를 사치해온 거야. 없다고 생각했던 돈, 그건 있었어. 없다고 생각했던 재정적 안정, 넌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는 네가 그에게 부양받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믿게 만들면서 너에게서 도둑질을 해온 거야. 그 기만의 규모는 엄청났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원한다고 죄책감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강태준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설득해서 포기했던 모든 경력 기회들.
필수품에 돈을 썼다고 사과했던 모든 순간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앞으로 닥칠 일의 복잡함에 압도되어 물었다. 이제 넌 싸워야지. 그리고 내 오빠 준호한테 전화해서 며칠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 강태준은 폭력적이지 않다고 했잖아. 지수의 표정은 심각했다. 연우야, 아내를 재정적으로 파멸시키려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남자들은 안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가 네가 고분고분하게 그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으면 그의 행동은 격화될 수 있어. 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강태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24시간 전에는 그가 나를 휴게소에 버릴 것이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다. 지수가 월요일 아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강태준의 자산 접근을 동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후 나는 준호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는 항상 나를 보호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맹렬했다. 그 개자식.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팽팽했다. 연우야, 나 지금 바로 내 집으로 출발할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오빠, 그럴 필요 없어. 아니, 필요해. 이건 이제 강태준만의 문제가 아니야. 넌 돈과 인맥이 있는 가족과 법적 전쟁을 시작하려는 거야. 돈으로 매수되거나 협박당하지 않을 네 편이 필요해.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젯밤 내가 머리맡에 두었던 박진혁의 명함을 생각했다. 기록에 대한 그의 조언은 이미 매우 귀중한 것으로 증명되었고 나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데 그가 어떤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박진혁입니다. 그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받았다. 박진혁 씨, 저 어젯밤에 서연우입니다. 혹시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좀 나아요. 사실 기록에 대한 조언을 따랐고 이미 변호사와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강태준 같은 남자들은 변덕으로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고 계획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그들은 보통 어떤 다른 전술을 사용하나요? 박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얼마나 말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듯했다. 서연우 씨,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 계십니까? 네, 집에 혼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제가 남편분에 대해 관찰한 행동을 바탕으로 아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예상하셔야 할 겁니다. 첫째, 그는 더 많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돌아오려 할 겁니다. 아마 당신이 없을 때요. 둘째, 그는 당신들의 결혼이 왜 끝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함으로써 공동의 친구나 가족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셋째, 그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부인하거나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각 예측은 내가 결코 읽고 싶지 않았던 매뉴얼의 항목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아시죠? 수십 번 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어젯밤의 유기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그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만큼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전술로 격상시킵니다. 제 변호사도 그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변호사는 똑똑하군요. 그가 신체적으로 폭력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그가 당신의 차, 신용, 평판 등 상황을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화는 20분 더 이어졌고 박진혁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안 조치들을 설명해 주었다. 즉시 자물쇠를 바꾸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 일상을 바꾸고 만약 내가 실종되거나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유지하라고 했다. 박진혁 씨,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정말로요. 저를 거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서연우 씨,
제 직업상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만 때로는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저를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로 선택하신 거군요. 저는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나 제공할 것과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전화기를 쳐다보며 박진혁의 접근 방식과 내가 강태준과 경험했던 모든 것 사이의 차이에 감탄했다. 박진혁은 조건 없이 도움을 제공했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내 자율성을 존중했다. 그것은 남성이 여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고 그것은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기능 장애였는지를 깨닫게 했다. 그날 오후 오빠 준호가 여행 가방 2개와 굳은 표정을 하고 도착했다. 오빠는 키가 188cm의 병원일로 다져진 넓은 어깨를 가졌고 가족에 관한 할아버지의 보호 본능을 물려받았다. 그는 나를 한 번 보더니 곰처럼 꽉 껴안아 주었고 나는 다시 울 뻔했다. 피곤해 보인다, 연우야. 그가 어릴 적 별명을 부르며 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해 보이네. 강해진 것 같아. 나는 인정했다. 화나지만 강해졌어. 좋아. 분노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해. 이제 그 뻔뻔한 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줘. 나는 지수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증거들을 오빠에게 설명하며 그의 표정이 각 폭로마다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자신이 들은 것을 소화했다. 연우야, 내가 뭐 좀 물어봐야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넌 어떻게 이걸 눈치채지 못했어? 내 말은 밖에서 보기에는 몇몇 징후들이 꽤 명백해 보이는데.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었고 나도 전날 밤부터 스스로에게 묻고 있던 질문이었다.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그는 내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했어. 내가 뭔가의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았어. 내가 그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그는 내가 과민하거나 편집증적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어.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네. 학대 관계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가끔 봐. 가해자는 피해자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훼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현실 버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 난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 넌 아니지. 더 이상은. 하지만 넌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건 차이가 있어.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인식하는 것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너를 정보에 밝게 만드는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피자를 시켜 거실에 앉아 내 당장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오빠는 강태준이 돌아올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중 내내 머물기로 했다. 지수는 월요일 아침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강태준의 공동자산 접근을 동결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강태준이 모르는 곳에 내 아파트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재건할 것이다. 내 일은 어떡할 거야? 오빠가 물었다.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파트타임으로 일해왔고 주로 작은 지역 사업체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내 수입은 불규칙했고 스스로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클라이언트 기반을 다시 쌓아야 해. 강태준은 프로젝트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 결혼 생활에서 시간을 뺏는다고 큰 프로젝트를 맡는 걸 말렸어. 하지만 난 내 일을 잘해. 해낼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지. 넌 서씨 집안 사람이잖아. 우린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억누르게 두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다시 강태준의 행동 패턴에 대한 박진혁의 통찰을 생각했다. 그가 이야기를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공동의 친구들로부터 몇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강태준이 우리의 상호 합의된 별거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공유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화한 것 같았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다녀. 나는 오빠에게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전형적이네.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상황에 대해 너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지. 오빠의 표정은 역겨워했다. 이 메시지들의 사실대로 답장해야 해. 그가 이야기를 통제하게 놔두지 마.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공동의 친구들에게 보낼 신중하게 작성된 답변을 만들었다. 강태준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나를 집에 갈 방법도 없이 휴게소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나는 메시지를 감정적이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유지했지만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내가 받은 답장들은 한결같이 충격과 지지를 표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결혼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언급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변호사, 주거, 정서적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것 봐. 오빠가 내 어깨 너머로 읽으며 말했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 강태준은 아마 네가 고립되었다고 설득했을 테지만 넌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신경 써. 그는 옳았다. 몇 년 동안 강태준은 우리 결혼 생활이 내 모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가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묘하게 방해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는 메시지들은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단지 도움을 제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전날 밤의 무력한 절망감은 차분한 결단력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8년간의 점진적인 길들이기가 나를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나는 그와 결혼했던 순진한 23살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31살이고 교육받았고 재능이 있으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더 중요하게는 나는 마침내 그의 조종과 가스라이팅의 왜곡 없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 오빠, 우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내가 말했다. 강태준이 나를 그런 식으로 버린 건 심각한 실수를 한 것 같아. 어째서? 그는 그게 나를 무너뜨리고 그를 되찾고 싶어 절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 대신 그건 나를 깨웠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 오빠가 미소 지었다. 내가 그에게서 본 첫 진정한 미소였다. 내가 기억하는 동생이 바로 그거야. 강태준은 자기가 뭘 풀어놓았는지 전혀 모를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박진혁의 말을 생각했다. 강태준은 가족의 인맥, 사업관계, 법적 자원 등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무언가도 있었다. 오만함. 그는 자신의 우월한 위치에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위법 행위를 스스로 기록했고 계획의 증거를 남겼으며 나의 반격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내일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길 기회가 있다고 느끼며 잠들었다. 월요일 아침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박감과 함께 찾아왔다. 지수는 임시 재정 지원을 위한 긴급 심리를 잡아두었고 나는 아침 9시에 법원 건물에 서 있었다.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오빠 준호와 나란히 서서 내 인생에서 겪어본 적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가정법원 건물은 위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은 모든 발걸음을 총성처럼 울리게 했다. 지수가 법정 박복도에서 우리를 만났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진지했다. 강태준 변호사가 방금 도착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법무법인 블랙우드의 조나단 블랙우드. 비싸고 공격적인 변호사야. 이건 두 가지를 말해주지. 강태준은 자기가 주장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고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법정 창문을 통해 비싼 양복을 입은 중후한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태준이 보였다. 남편은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다. 맞춤 정장을 입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그가 나를 보자 그의 표정은 마치 이 상황에서 상처 입은 쪽이 자신인 양 계산된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에게 휘둘리지 마. 지수가 속삭였다. 지금부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너나 판사를 조종하기 위해 고안된 연기야.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심리 자체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50대 여성인 김민정 판사는 연극에는 전혀 인내심이 없어 보이는 단호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수가 제시하는 재정적 방해 행위와 재산은닉의 증거를 날카로운 주의력으로 들었고 때때로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태준의 변호사 블랙우드는 상황을 양측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상호 합의에 의한 별거로 묘사하려 했다. 그는 강태준을 항상 아내를 부양해온 관대한 남편으로 그렸고 계좌 인출은 단지 강태준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공정한 몫을 챙긴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판사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블랙우드 변호사님, 배우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공동 계좌를 일방적으로 비우는 것이 공정한 몫을 챙기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귀하의 의뢰인은 사업 활동을 통해 번자산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결혼 중에 번자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변호사님, 한국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우 씨 측, 피고의 계획적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지수가 일어서서 우리가 구축한 타임라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몇 달간의 계획, 개인 물품의 체계적인 제거, 조직적인 재정적 방해 행위, 비밀관계의 증거.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강태준이 남긴 음성 메시지 일부를 재생했는데 그는 늦게까지 일한다고 주장했지만 배경소음은 그가 식당이나 사교 모임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수의 포렌식 전문가가 강태준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이메일 초안이었다. 필요한 조정과 깨끗한 분리에 대한 임상적인 언어로 가득 찬 그 내용을 무미건조한 법정 환경에서 큰 소리로 읽자 강태준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남편이라기보다는 부서를 축소하는 기업 임원처럼 들렸다. 강태준 씨. 김민정 판사가 강태준에게 직접 말했다. 아내를 집에서 60km 떨어진 휴게소에 유기한 바로 그날 공동계좌에서 약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태준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저는 당신의 의뢰인에게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강태준이 일어섰고 순간 나는 처음에 그에게 끌렸던 매력의 희미한 불꽃을 보았다. 재판장님, 아내와 저는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관계를 평가하는데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재정적 조치는 단지 실질적인 고려사항이었을 뿐입니다. 강태준 씨, 그건 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3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후 양평 근처 휴게소에서 아내를 유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직설적인 질문은 강태준을 당황하게 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위험과 진실을 인정하는 피해를 저울질하며 답변을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 우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그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요? 김민정 판사가 의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반복했다. 휴게소에서, 폭풍우 속에서, 집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요? 당신이 부부 공동자금에 대한 그녀의 접근을 차단한 후의 말입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강태준의 변호사는 이 심리 후에 얼마나 많은 피해 복구가 필요할지 계산하며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김민정 판사의 결정은 신속하고 포괄적이었다. 모든 남은 부부 공동자산은 완전한 법의학적 회계감사가 끝날 때까지 즉시 동결되었다. 강태준은 인출한 자금을 72시간 내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법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부부 공동재산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나는 부부 공동주택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았고 월 400만 원의 임시 부양료를 받게 되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판사가 강성건설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 개시 절차를 명령했다. 여기에는 지난 5년간의 전체 재무기록,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이 포함되었다. 법원을 나서면서 나는 동시에 승리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강태준은 판사의 명령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마치 자신의 변호사의 명성과 자신의 매력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대신 그는 조종적인 행동을 꿰뚫어보는 판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다. 예상보다 잘 풀렸어. 지수가 그녀의 차로 걸어가며 말했다. 김민정 판사님은 재정적 학대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 증거 개시 명령은 강태준이 너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왔는지 정확히 드러낼 거야. 오빠는 거의 만족감에 빛나고 있었다.
판사님이 그 돈 돌려주라고 명령했을 때 걔 얼굴 봤어? 뇌졸중이라도 올 줄 알았네. 법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며 지수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했다. 법의학적 회계 감정 과정은 몇 주가 걸리겠지만 강성건설의 재무 상태와 강태준의 개인 자산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추가적인 재정적 방해 행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았고 내 독립을 재건하기 시작할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 연우야, 너한테 경고할 게 있어. 지수가 식사를 마치며 말했다. 강태준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격분할 거야. 그 같은 남자들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잘 반응하지 않아. 특히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더더욱.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 그녀의 경고는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그날 저녁 오빠와 내가 온라인으로 아파트 목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 내 전화기가 강태준의 전화로 울렸다. 나는 오빠가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서연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팽팽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사업 파트너들이 그 법정에 있었어. 내 평판은 파괴될 거야. 내 평판은 파괴되어야 마땅하지.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넌 아내를 버리고 부부 공동 자산을 훔쳤어. 뭘 기대했는데?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어. 사실 아니야. 김민정 판사님이 그걸 꽤 명확하게 하셨잖아. 강태준의 어조가 바뀌어 내가 몇 년간의 논쟁에서 익히 알고 있던 조종적인 달콤함으로 변했다. 여보, 들어봐.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 법적 난센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조용한 데서 만나서 어른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때? 변호사나 판사 없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빠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강태준은 나를 다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내 지지체계에서 나를 떼어내어 증인 없이 그의 심리적 조종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아니, 강태준, 우리 사이의 모든 의사소통은 이제부터 우리 변호사를 통해야 해. 서연우, 너 너무 비합리적으로 굴고 있어. 네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내 사업을 망치는 게 널 기분 좋게 하지는 않을 거야. 네가 내 가족에게, 내 직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죄책감을 유발하는 수법은 너무나 명백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난 아무것도 망치고 있지 않아. 강태준. 난 단지 부부 공동 자산이 제대로 회계 처리되도록 보장하고 있을 뿐이야. 만약 그게 네 사업에 문제가 된다면 비밀스러운 이별을 계획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대화는 몇 분 더 이어졌고 강태준은 분노, 조종, 그리고 거짓 약속 사이를 오갔다. 그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김유라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고집했으며 상담이 우리 결혼을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것이 그의 각본에 있는 또 다른 전술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오빠는 감탄한 표정이었다. 완벽하게 대처했어. 그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았고 그의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그의 조종에 넘어가지도 않았어. 이상해. 내가 말했다. 6개월 전이었다면 그 대화는 내가 너무 가혹한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걸 고려해야 하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거야. 지금은 그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보여. 그건 네가 더 이상 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야. 누군가의 인정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을 때 그들의 조종은 힘을 잃어. 그날 밤 나는 다시 박진혁에게 전화했다. 그의 차분한 전문성이 그날의 감정적 혼란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자 그가 물었다. 예상보다 좋았어요. 판사님이 강태준의 연기를 꿰뚫어 보셨고 제 변호사가 요청한 모든 것을 허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에 올 일이 걱정돼요. 걱정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종종 이런 상황을 격화시키니까요. 심리 이후에 그가 연락을 시도했습니까? 나는 전화 통화를 설명했고 박진혁은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서연우 씨, 이제 당신의 안전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고려해봐야 할 몇 가지 예방 조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오후 내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진혁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 모든 출입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말에 편안한 차림에서 내가 그의 전문적인 유니폼이라고 배우게 된 어두운 슬랙스, 버튼다운 셔츠, 그리고 아마도 다양한 보안 장비를 숨기고 있을 블레이저 차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앉아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분의 사업 관계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일련의 재무 서류와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강성건설은 의심스러운 인허가, 과정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은 입찰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었다. 시의원 및 구역설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연루된 입찰 담합 및 정치적 부패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입증된 적은 없었다. 남편분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혁이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공격적인 사업 관행과 실제 부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일부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 만약 당신의 이혼 소송이 강성건설을 정밀 조사의 대상으로 만들면 당신 남편 외에도 당신이 이 일을 공격적으로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암시는 소름 끼쳤다. 나는 이것을 강태준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진혁은 그것이 더 많은 자원과 더 적은 양심을 가진 더 큰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었다. 제가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남자들은 종종 의심스러운 동료들을 두고 있고 그들의 사업 제국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때때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방법에 의존합니다. 박진혁은 다음 1시간 동안 포괄적인 보안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집에 전문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경로를 바꾸고 내가 실종되거나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법정 출두나 강태준의 동료들과 만날 때와 같은 고위험 기간 동안 전문적인 보호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저는 경호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그가 제안하는 것의 복잡함에 압도되어 말했다. 사실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강성건설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당신의 이혼 합의금은 그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때때로 위험한 가정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 차등 요금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일한다고 설명했다. 위협이 관련된 경우 법원이 이혼의 한쪽 당사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의 보안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법적 선례도 있었다. 박진혁 씨,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를 겁줘서 당신을 고용하게 하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정교한 영업 전략인가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불쾌해 보이지는 않았다. 서현우 씨, 만약 제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원했다면 남편분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동료들에 대해 경고하는 대신 화려한 브로셔와 추천인 목록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3년 전 제 여동생이 전 남편의 인맥에 대한 비슷한 경고를 무시했다가 6개월 동안 경찰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녀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녀의 이혼 합의금이 그들의 운영에 너무 많은 재정적 노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법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녀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녀가 최소한의 합의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녀는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위협을 기록했으며 결국 더 큰 합의금과 함께 그녀를 위협한 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용기와 자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보안 조치와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에 대해 1시간 더 이야기했다. 박진혁은 내게 자동차 열쇠고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링 서비스에 연결된 패닉 버튼인 작은 장치를 주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누르면 즉시 긴급 서비스와 여러 민간 보안 연락처에 내 위치를 알릴 것이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며 박진혁이 말했다.
남편분은 당신과 직접 협상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저분한 법정 싸움을 피하라고 압력을 가할 공동의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요. 그러지 마세요. 그가 사적으로 제안하는 어떤 합의금도 당신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의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그날 저녁, 오빠와 내가 저녁을 요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의 구멍을 통해 나는 강태준의 어머니인 윤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게 차려입고 작은 포장된 선물을 들고 나를 항상 약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종류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열어주지 마. 오빠가 즉시 말했다. 이건 정확히 박진혁 씨가 경고했던 거야. 하지만 호기심이 나를 이겼다. 나는 그들의 귀공자의 행동이 법정에서 폭로된 지금 강태준의 가족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였다. 연우야, 얘야.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조절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네가 항상 좋아했던 쿠키 좀 가져왔단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변호사가 강태준 씨 가족과는 이혼에 대해 상의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오, 이건 이혼에 대한 게 아니란다, 얘야. 이건 가족에 대한 거지. 넌 8년 동안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고 너와 강태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너를 아낀단다. 그것은 내 감정에 호소하고 내 이성적인 방어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능숙한 서두였다. 6개월 전이었다면 아마 통했을 것이다. 이제 조종 전술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 나는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친절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약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윤 여사의 미소가 약간 굳어졌다. 연우야, 네가 강태준에게 화가 난 건 이해한다. 솔직히 내 분노 중 일부는 정당해. 하지만 네가 추구하는 이 법적 싸움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거야. 강태준의 직원들, 그의 사업 파트너들, 심지어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단다. 거기 있었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 유발. 강태준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적 버튼을 눌러야 할지 정확히 브리핑했을 것이다. 어머님, 누구든 위험에 빠뜨린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결혼을 버리고 부부 공동 자산을 훔치기로 결정한 강태준이에요. 저는 단지 제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설마 그 모든 돈이 다 필요하지는 않잖니, 얘야. 넌 젊고 재능 있잖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강태준은 책임이 있어.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단다. 대화는 몇 분 더 이어졌고 윤 여사는 책에 있는 모든 조종 전술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다. 그녀는 내 공정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걱정, 가족에 대한 내 소위 이른바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을 추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에 대한 내 두려움에 호소했다. 마침내 문을 닫았을 때 오빠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건 감정 조종의 마스터 클래스를 보는 것 같았어. 그녀가 강태준이 한 짓이 잘못되었다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거 알아챘어? 전부 네가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네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였잖아. 8년 동안 저한테 저러셨어요. 나는 깨달았다. 강태준이나 가족 사업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한다고 이기적으로 느끼게 만드셨죠. 제가 제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도 당연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나는 이상한 완결감을 느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박진혁과 지수가 예측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내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적인 팀. 하지만 나는 다른 것도 느꼈다. 결의. 강태준과 그의 가족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8년간의 길들이기가 나를 영구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법적 증거 개시 절차는 그들이 숨기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어머니가 내 문 앞에 얼마나 많은 쿠키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내가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정확히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3주 후 쌀쌀한 목요일 아침, 법의학적 회계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지수가 직접 가져왔는데 내 반응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복잡한 사건을 막 해결한 형사의 만족감으로 내 부엌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연우야, 이거 읽기 전에 앉아. 그녀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니까. 숫자는 엄청났다. 강성건설은 단지 수익성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부유했다. 숨겨진 자산, 역외 계좌, 부동산 보유, 그리고 120억 원이 넘는 투자 포트폴리오. 강태준의 개인 순자산은 거의 40억 원이었고 이 중 어느 것도 우리 결혼 생활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중산층 사업가처럼 살면서 엄청난 재산을 깔고 앉아 있었어. 지수가 계좌 명세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것 봐. 2년 전에 현금으로 산 애리조나 목장. 그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 명의로 구입한 마이애미 콘도. 그는 돈이 빠듯하다고 너를 설득하면서 체계적으로 자산을 숨겨왔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아직 남아 있었다. 법의학적 회계사는 강태준이 원래 내가 의심했던 몇 달이 아니라 2년 이상 그의 이별을 계획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은행 기록은 비밀 계좌로의 정기적인 이체,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제외한 투자 구매, 그리고 심지어 김유라가 6개월 전에 설립한 회사 명의로 등록된 미리 구입한 고급 자동차를 보여주었다. 연우야, 이건 그냥 이혼 사기가 아니야.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팽팽했다. 이건 대규모의 범죄적인 재정적 학대야. 강태준은 네가 간신히 살고 있다고 가스라이팅하면서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너에게서 도둑질을 해온 거야. 증거 폴더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부동산 사진, 내가 존재를 몰랐던 계좌의 투자 명세서, 그리고 강태준이 나 없이 살았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재무 기록이 들어있었다. 비싼 레스토랑, 고급 호텔, 그리고 분명히 나를 위한 선물은 아니었던 보석 구매. 그는 법적으로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소유인 돈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혼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의 기만의 범위를 아직도 처리하려 애쓰며 물었다. 이게 끝나면 네가 아주 부자가 될 거라는 뜻이야. 한국의 재산분할법은 아주 명확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절반은 내 것이야. 그가 숨기려고 했던 자산을 포함해서. 우리는 수십억 원대의 합의금에다 재정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음 며칠 동안 증거 개시의 의미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변호사는 긴급 회의를 요청하며 그의 의뢰인이 합의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시사했다. 번역하자면 강태준은 자신의 숨겨진 자산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했다. 회의는 다음 월요일 지수의 법률 사무소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전문적인 능력이 물씬 풍기는 세련된 강남 사무실이었다. 강태준이 그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을 때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몇 년은 늙어버린 남자처럼 보였다. 우리 법원 심리대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누군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연우야, 우리가 회의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자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은 정확히 박진혁이 경고했던 종류의 조종적인 서두였다. 내가 제기하는 어떤 요구도 그의 소위 관대한 제안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보이도록 틀을 짜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듣고 있어. 나는 그가 조종할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간단히 말했다. 강태준의 변호사 블랙우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극적인 진지함으로 그들의 합의 제안을 제시했다. 강태준은 그가 인출했던 300만 원과 함께 선의의 제스처로 추가 5천만 원을 반환할 것이다. 나는 평창동 집과 일시금 2억 원을 받을 것이다. 그 대가로 나는 포괄적인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하고 강성건설이나 그 자산에 대한 미래의 모든 청구를 포기할 것이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지수는 웃음을 참으려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1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나한테 2억 원을 제안하는 거야? 내가 천천히 말했다. 연우야, 이해해야 해. 강태준이 계산된 진지함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 자산들 대부분은 사업 운영에 묶여 있어. 유동 자산이 아니야. 그리고 회사는 의무가 있어. 자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괜찮은 휴가 갈 여유도 없다고 설득하는 동안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던 바로 그 회사 말이지? 강태준의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봐, 난 그 사업을 일구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 난 내 노력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 법적으로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소유인 돈으로 말이지? 지수가 끼어들었다. 강태준 씨, 당신 의뢰인은 한국법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같군요. 서현우 씨는 그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모든 부부 공동 자산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강태준 측에 점점 더 절박해지는 협상 전술이었다. 그들은 법의학적 회계 감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자산이 혼전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내가 법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탐욕스럽다고 암시하기까지 했다. 연우야, 협상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강태준이 말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내게 다가와서 넌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넌 복수심에 불타거나 돈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야. 왜 이 변호사들이 널 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놔두는 거야? 그것은 그의 조종에 너무나 완벽한 예시여서 나는 그 기술에 거의 감탄을 느낄 뻔했다. 정의를 추구하는 내 행동을 복수심으로 재구성하고 내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사하며 그의 변호사들은 부패했고 내 변호사들은 약탈적이라고 암시하는 것. 강태준,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휴게소에 버려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만약 그게 너한테 변화처럼 보인다면 그건 네가 나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야. 최종 합의 협상은 2주 후에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조정인이 참석했고 박진혁이 보안 예방 조치로 로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수팀이 코스타리카의 휴양지와 케이맨 제도의 투자 계좌를 포함한 추가 숨겨진 자산을 발견했을 때 강태준의 법적 입장은 더욱 악화되었다. 재정 사기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에 직면한 강태준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합의는 포괄적이었다. 나는 자산과 투자로 60억 원, 평창동 집, 5년간 월 1천만 원의 부양료, 그리고 강성건설이 지불하는 내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 강태준은 사업체는 유지했지만 미래의 파트너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도록 법원 명령에 따른 재무 감시를 받도록 요구되었다.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강태준이 합의 계약의 일부로 자신의 위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했을 때였다. 공개법정에서 낭독된 공식 성명에서 그는 부부 공동자산을 체계적으로 은닉하고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조종했으며 아내를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유기했음을 인정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피해왔던 종류의 공개적인 책임이었다. 최종 심리 후 법원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깊은 변화의 감각을 느꼈다. 6주 전 휴게소에 버려졌던 여자는 내가 된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강태준의 심리적 조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기분이 어때? 지수가 오후 햇살 아래 법원 계단에 서서 물었다. 아주 길고 아주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 나는 말했다. 솔직히 누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자격이 사실은 없다고 말해줄까봐 계속 기다리고 있어. 내 보안 컨설턴트로 심리에 참석했던 박진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현우 씨, 그는 내가 합의의 일부로 법적으로 되찾은 내 결혼 전성을 부르며 말했다. 정의가 이렇게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정의였어요. 나는 대답했다. 만약 그날 밤 저를 태워주지 않으셨다면, 지수가 제 사건을 맡아주지 않았다면, 오빠가 모든 것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강태준은 모든 것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마도요, 박진혁이 말했다. 하지만 반격할 힘, 그의 조종을 거부할 용기, 끝까지 해낼 결단력,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 도구와 지침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오빠와 나는 내 집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축하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강태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내가 선택한 어떤 길이든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안정된 지금 열린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뭐 할 거야? 오빠가 물었다. 여행? 새 사업 시작? 토스카나의 빌라 사기? 솔직히 나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어. 아마 법률 구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여성들이 재정적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단체와 함께 일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알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 완벽하게 들리네. 오빠가 말했다. 네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강태준의 돈으로 그걸 하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시적인 정의가 있어. 3개월 후 나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새로운 삶에 정착하고 있었다. 나는 이웃들의 이름을 실제로 아는 동네에 더 작지만 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했다. 내 그래픽 디자인 사업은 내 작업을 인정하고 나를 전문적인 동등한 파트셔로 대우하는 고객들로 번창하고 있었다. 나는 여성들이 이혼 절차를 헤쳐나가는 것을 돕는데 특화된 법률 구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가장 놀랍게도 나는 박진혁과 우정을 유지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건강한 관계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결코 내 결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내 선택에 대해 어리석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그의 의견이 내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내 뒤뜰 테라스에 앉아 산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볼 때 그는 내가 재정적 학대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 물었다.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서은의 재단이라고 부를까 생각 중이야. 나는 말했다. 할머니는 당신의 증손녀가 여성들에게서 훔친 재산을 다른 여성들이 싸우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무척 좋아하셨을 거야.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군요. 그러셨지. 할머니는 힘이란 결코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 박진혁이 미소 지었다. 그 교훈을 배우신 것 같군요. 그 휴게소에서의 밤 이후 6개월,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강태준이 다시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의 숨겨진 역의 계좌와 관련된 탈세 혐의였다. 국세청은 우리 이혼 소송이 그의 재정적 기만의 정도를 드러낸 후 강성건설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아마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될 거야. 지수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에게 말했다. 연방 수사관들은 내 사건을 그의 불법 활동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부르고 있어. 내 이혼이 그의 숨겨진 자산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전혀 몰랐을 거야. 나는 강태준의 계속되는 몰락에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깊은 정당성을 느꼈다. 나를 부양해주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설득했던 남자,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을 원한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남자가 몇 년간의 불법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에서 작은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케팅 자료를 작업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연우 씨, 저 헬렌 모리슨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발이 묶였던 밤에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드려서 실례가 안 된다면 좋겠는데 당신의 이혼 합의 소식을 보고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나는 그 끔찍한 밤 카운터 뒤에 있던 나이든 여인 헬렌을 기억했다. 물론이죠. 모리슨 부인.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 친구 박진혁 씨가 줬어요. 그날 밤 제가 본 것을 당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변호사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나는 30년 동안 휴게소에서 일했어요. 차 문제 있는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차이를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이 나타나기 약 1시간 전에 젊은 금발 여자가 와서 당신 남편과 비슷한 인상차기의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를 언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암시는 명확했다. 강태준과 김유라는 내 유기의 시간과 장소까지 계획했다. 아마도 휴게소를 특별히 선택했을 것이다. 정신적 충격을 줄 만큼 고립되어 있지만 실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공공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내 결혼 생활의 최악의 밤조차도 최대한의 심리적 충격을 위해 연출되었다. 모리슨 부인,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흠뻑 젖고 버려진 채 서 있는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자랑스러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구걸하지도 않았죠.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건 힘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아가씨.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그날 밤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생각했다. 강태준은 나를 부수기 위해 나를 너무나 절망적이고 굴욕적으로 만들어 그가 기꺼이 제공하는 부스럭이라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내 유기를 설계했다. 대신 그것은 나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할 힘을 찾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동안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강태준이 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의도했던 휴게소 유기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내가 피해자 대신 주인공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아들이는 대신 내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탐욕에 의해 고갈되는 대신 내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이야기. 그날 저녁 나는 박진혁에게 전화해서 모리슨 부인과 연결해 준 것에 감사하고 그녀가 말해 준 것을 공유했다. 놀랍지 않군요. 그가 말했다. 강태준 같은 남자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잔인함은 항상 의도적이고 항상 최대한의 심리적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내가 말했다. 그걸 아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것, 내가 과민 반응하거나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니까요. 서연우 씨, 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제가 휴게소에서 당신을 태웠을 때 저는 단지 누군가에게 차를 태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 인생이 끝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이제 막 시작이었던 거죠. 1년 후 서은의 재단은 2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혼 소송을 헤쳐나가고 재정적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왔다. 우리가 지원한 법률구조 프로그램은 남편들이 자신들이 너무 무력해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숨겨진 자산을 회수했다. 한편 강태준은 탈세와 금융사기 혐의로 18개월의 연방교도소형을 살고 있었다. 강성건설은 그의 변호사 비용과 세금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매각되었다. 김유라는 범죄 전과가 있고 돈이 없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만큼 매력적인 상대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 같았다. 변화는 완벽했다. 한때 자신의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조차 미안해했던 여자는 이제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여 다른 여성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도록 돕고 있었다. 휴게소에 버려졌던 여자는 이제 다른 여성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칠 때 나는 그 비 오는 밤을 기억하며 미소 짓곤 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그날 밤 내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우리 둘 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결말을 쓸 기회를 내게 주었다.